그래서 이제 그 이용구가 이제 일진회를 딱 만들었을 때 그때서 일본에 있던 손병희가 이건 좋대다, 이거 얘가 속았다라는, 얘가 넘어갔다는 생각에 그 손병희가 1906년에 바로 한국으로 조선으로 귀국해가지고 너 시작이 너 미친놈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실제 손병희도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날 때 일본과 협력했습니다. 어떻게 협력했냐면 이 동학의 대접주들 전부 다 이 평안도 쪽이잖아요. 나와바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러시아와의 전투가 평양 옆에 정주의 정주성에서 있었거든요. 이걸 딱 보니까 러시아군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부 안일자들을 강간해. 그런데 일본군은 한국인 안일자들이나 한국인의 그 민가들을 약탈하지 않았어요. 워낙 군기가 세니까. 그렇겠지,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야, 저건 이 새끼들은 짐승들이구나, 러시아군들은. 근데 손병희가 딱 보길래 전세를 보아하니 아무리 러시아가 대국이라도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손병희가 고종에게 어떤 상소를 올리냐면, 이건 공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록에. 일본을 지원합시다. 손병희는 개인적으로 만 원을 일본군에게 전비로 쓰라고 기부했고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일본을 지원합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손병희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공동성전국이 돼야 된다. 공동성전국의 지위를 가져야 나중에 일본이 우리를 먹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라는 희한한 논리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행위를 과연 친일의 행위로 판단을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그런 손병희도 자기의 왼팔인 이용구가 일진을 통해서 일본의 우익과 협력하는 걸 보고 좋댔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잡혀가든 말든 돌아와가지고, 이미 왜냐면 모든 결정권과 경제권은 이용구한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천도교입니다. 일진회하고 동학의 적통을 잇기 위해서 일진회랑 분리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손병희의 천도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그 갑오농민 1894년에 갑오농민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일 합병에 이르는 이 과정 사이에는 아직까지 사실은 우리가 추적해야 될 사실은 수많은 역사적인 아직까지 해명되지 않은 너무 많은 요인들이 아직까지 잠복해 있다는 것을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과 다음에 종교와 교육 그리고 군대를 통해서 들어온 서구의 문화들을 검토했어요. 근데 아직 진짜 결정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근대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 바로 우리의 지배자가 될 일본의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일본에게 곧 먹힐 망정, 일본에서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했죠. 도산 안창호도 마찬가지였고 백본 김구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얻으면 서구에서 얻는 것이지 우리 일본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전통적으로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도 있지만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일본은 완전 조선을 본 겁니다. 그러니 이런 놈한테 나라를 뺏겼으니 정말 황당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거죠. 집단적 패닉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일본은 참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중한 나라다 이거야. 아까 러일 전쟁 때 봤죠. 그런데 그 뒤에 일본 헌병들이 한국을 먹고 난 데는 그 일본 군들이 한국에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 먹기 전에는
정말 면허 좋게 싹싹하게 굳었다라는 거야. 손병이가 홀딱 속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일본은 청나라 같이 그 넓고 병든 주제에 방자하기까지 한 그런 그 바보 같은 외교 행위를 하지 않았고, 어떤 이 을사늑약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문화적으로 충돌이 될 만한 사안들을 사실은 만들지 않게 통제를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병합이 거의 확실시되고 난 뒤에 그들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자기들의 그 플랜들을 정말 폭발적으로 밀어붙여요. 드디어 이제 앵카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제 창가와 앵카를 구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다른 노래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창가가 앵카고 앵카가 창가인데, 창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아동들의 동요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래까지, 그리고 교회 기독교 찬송가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내용이나 남녀 상렬지사를 담은 노래까지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근대 일본의 노래를 창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가는 은밀한 의미에서 일본 고유의 음악 문화는 아니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받아들이는 서구의 음악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어떤 음악을 만들어진 근대 일본의 음악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앵카는 뭐냐? 앵카는 사실은 일본은 굉장히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단행을 했잖아요. 그런 내전을 끝없이 겪으면서 사실 일본이 그렇게 메이지 유신을 순탄하게 진행한 거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큰 위기가 아까 말했던 세난 내전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메이지 군대가 졌으면요, 일본은 이제 또 완전 아사리판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대하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야마토 타마시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다시 이제 무사 계급들이 이제 장악하고, 우리의 대한으로 혼으로 무장해서 총알을 뚫고 나가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참 일본은 사실 수많은 어떤 그런 걸 겪게 되는데, 근데 굉장히 집중적이고 굉장히 신속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기록을 보고 놀랐냐면, 메이지 유신은 1860년인데 30년도 안 된 1885년에 일본에서는 풍금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자체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국내 교육기관에 풍금으로 반주를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고, 풍금으로 반주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음악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서양 음악, 평균율에 의거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의거한 음악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세계인이 되지, 이제 일본인을 벗어나자. 이런 것들이 막 우익으로 하여금 미치게 만든 겁니다. 지금 미친 것들 아니냐 지금. 그런데 앵카는 뭐냐? 앵카는 바로 그런 그 메이지 유신의 이상, 그 부국 강병의 이른바 이제, 이것도 참 메이지 유신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길어요. 국권파에서 민권파까지. 근데 이걸 다 아우르는 게 메이지 유신인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근대를 향한 그 모든 사유 체계와 행동, 국가 제도 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어떤 메이지 유신의 이상을 사람들 계몽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봉건 시대 때
질서에 잡혀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글을 몰라. TV가 있는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계몽적 내용을 담은, 우리 아까 애국가들처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들을 끝없이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논리로 치면 활동가지, 활동가. 활동가들을 엔카시, 연가에다가 뒤에 사림할 때 무슨 사자 있잖아. 이 사자를 붙여서 엔카시라고 했습니다. 엔카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세요. 이 노래 제목인데 연설 연자를 썼어요. 연설하다 할 때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무슨 뭐 사랑 노래나 이런 게 아니고 연설을 하듯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엔카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의 이상이 30년도 되기 전에 퇴색합니다. 1890년대가 되면. 왜? 메이지 유신만으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신만으로는 되지 않아. 유신만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나라가 더 강해져야 돼. 제국주의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아까 말했던 일본의 리버럴들은 급격히 군국주의, 다시 말해서 일본식 말하면 군국주의고 보편적으로 말하면 제국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메이지 유신의 자유민권 사상이 굉장히 불편한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절한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 엔카로 상징되는 메이지 유신의 계몽주의를 탄압하고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내에 이토 히로부미,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두환이 구국의 영웅일지는 몰라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TK들한테는 구국의 영웅이 될 수도 있겠지 뭐. 한국을 빨갱이로 나라로 되는 것을 막은 구국의 영웅이잖아, 전두환 장군이. 아닌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국의 영웅인가 아닌가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저격했을 때다. 그것도 만약에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인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파시스트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우리가 못한 걸 갖다 일본에 가네 라고 할 것인가?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사식비를 보낼 것 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 그거 아세요? 일본인들 중에 안중근 추모 모임이 있는 거. 지금도 대를 이어서 안중근의 순국일 날에 와서 헌화하는 일본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에서도 이토 히로부미의 군국주의에 너무나 민주주의가 좌절당했고 탄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중근은요, 한마디로 민주주의 압제자에 대한 초형자죠. 영웅이죠, 영웅.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바로 그런 어떤 이토 히로부미류의 군국주의의 생각이 전 일본의 여론을 통일시킨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유는요, 한번 맛보면 다시 반납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엔카는 급격히 20세기로 지면서 소멸하지만 이 엔카의 문화는 이제 세속적인 것으로, 속물적인 것으로 변질하게 돼요. 이름은 엔카를 그대로 남는데 내용은, 자, 그러면 이렇게 검열과 통제가 되면 계속 노래 불러서 먹고 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도. 근데 갑자기 이때까지는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지 말라면 어떡할 거겠습니까? 검열에 안 걸릴 걸 해야 되겠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검열에 안 걸리는 노래는 뭐겠습니까? 사랑 노래다 이거야. 사랑에 웃고 이별에 울고, 이런 노래. 사랑 노래 아니면 자연에 대한 노래인데요. 자연에 대한 노래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검열에 안 걸리는 노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사랑 노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910년대 이후의 엔카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 이전의 엔카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적인 노래가 가장 이제 애상적인 사랑의 노래로, 가장 장조의 밝은 노래가 단조의 음침한 청승맞은 노래로 바뀌는 게 엔카의 숙명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엔카는 1910년대가 되면 일본에 아무래도 20, 30년씩은 좀 빠르니까요. 일본의 가장 대중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본의 여자 연극 배우가 이름이 마쓰이 사다코라는 일본의 연극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1910년 우리 합방되는 해에 톨스토이가 죽었어요. 이 톨스토이가 사실 한일 양쪽의 문학계에 미친 영향은 사실 제일 크거든요.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 그래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살아있는 문학의 지저스였어요. 톨스토이가 죽는 바람에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옛날 사람이 아니야. 1910년에 죽었어. 사람들 톨스토이 하면 전부 다 한 17세기 사람이 생각해. 응. 1910년 죽었는데 이에 대한 여파로 톨스토이 붐이 확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부활을 가지고 일본이 신파극을 만들었어. 일본의 어떤 악단이. 그게 여자 주인공이 마쓰이 사다코예요. 그런데 이 신파극 안에 주제가가 있었어. 카츄샤의 노래라는 일본 엔카가 있었어요. 이게 대박이 납니다. 굉장히 청승맞은 엔카야. 이게 그 당시에 1913, 14년도에 음반으로만 2만 장이 팔리고 공연으로는 막 연일 매진을 시키는 엄청난 히트곡이 되고, 요것이 나중에 그대로 한국말로 번안이 돼서 20년대에 한국에 이제 박승희가 이끌던 그 극단에서 1926년에 상영했는데 이때 여주인공이 윤심덕이었어요. 한국은 쫄딱 망하지. 왜냐면 여주인공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 이 마쓰이 사다코의 이 카츄샤의 노래의 폭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엔카는 엄청난 그 대중적인 되고, 이 마쓰이 사다코가 참 재밌는 여자예요. 굉장히 유력한 유부남인 어떤 문화계의 거물과 불륜 끝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 근데 이제 1918 그로부터 같이 4년도 같이 못 살고 이 남자가 자기를 선택한 남자랑 살다가 남자가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진짜 굉장히 그
굉장히 아주 비련의 어떤 그런 그 가수 여배우로 남게 되는데요. 이 마쓰이 사다코 이후로 이제 나카야마 신페이라는 일본의 이제 남자 앵커의 이제 그 초대 천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곡도 만들고 또 노래도 직접 부르고 연기도 하는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앵커가 철저한 대중적 흥행의 노래로 1910년대에 일본을 지배했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그들의 속국이 된 조선 땅에도 번안된 형태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신파극이라는 이름으로 진출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마치 앵커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계몽성을 갖고 있었다면 한국에 있어서도 창가가 초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애국가요를 부르시면서 그 다양한 그런 계몽성을 담은 노래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1903년에서 이 창가 중에서 노래로서 최고로 히트했고 노래의 선율로도 그 뒤로까지 남게 되는 최고의 불멸의 히트곡이 나와요. 바로 학도가라는 노래다 이거예요. 이 노래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거 한 명도 없어? 있을 텐데. 정산 속에 묻힌 옥도 닦아야만. 어릴 때 우리가 막 이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역시 세대가 이 노래는 제가 어릴 때까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부르고 다녔어요. 낙낙장송 큰 나무도 닦아야만 동양대래 뭐 이런 거예요. 학도가의 이 음계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노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기 전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 음계는 근대 일본의 음계인 엔카의 음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엔카 진짜 오리지널 엔카를 이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가사만 일본어이고 이런 계몽적 내용을 담은 노래다. 이게 도레미 장조고 도레미솔라라는 전형적인 일본적 느낌이 나는 오음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어쩌면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찬송가든 창가든 우리 아까 애국가 봤잖아요. 외국인 불러다 작곡시켰잖아요. 아직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엔카 작곡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일본이 우리에게 문화적인 마각을 드러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사실상 그래도 가장 가까운 우리보다 그래도 몇 발짝 더 앞서가던 일본의 방법론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노래의 선율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합병이 되었고 안창호는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 안창호가요. 안창호의 특기가 뭡니까? 도산원 선생의 특기가 뭐예요? 연설이에요, 연설. 이 연설에 관한 하는, 아까 했잖아. 그래, 남강 이성훈이 그냥 그 양반 되려고 몸부치는 양반이 도산 안창호의 연설 하나 듣고 망근 집어 던지고 내가 무슨 양반 타령이냐고 재산 싸들고 와서 학교 만든 사람인데, 이 안창호 이 영내 연설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연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과장된 수사학 아닙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선동적인 수사학이죠.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창호가 망명을 떠날 때 얘는 이 사람이 안창호는 정치가잖아요. 이 정치가들은 역시 나 문재인이 왜 욕먹나? 왜 광주는 문재인을 싫어할까?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래. 문재인이 광주 잘못한 건 내가 아프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 뭔 잘못을 했지? 광주를 비난했나? 모욕했나? 없어요. 굉장히 선의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광주가 나는 이번에 광주의 표를 보면서 광주와 TK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 안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광주를 어디다 갖다 붙여내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드디어 광주와 TK가 제가 볼 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절대 전략적인 투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르면 TK는 뭐가 나쁜데? TK가 뭔 잘못을 했어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광주가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거든. 자기가 주체가 돼서. TK랑 뭐가 다릅니까? 광주는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성지가 아니고 한국 정치의 전략적인 사령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굉장히 광주의 어떤 이번에 판단을 언론에서는 굉장히 미사역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건 문재인 보고 엿먹으라는 소리고, 저는 사실 문재인 보면 답답해요. 저는 저번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 때 안철수로 단일화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저는 안철수로 단일화 했으면 저는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때 보여준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형인지는 모르겠는데 뛰어난 정치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에게는 뭐가 없냐면 한국인이 원하는 어떤 것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고 내가 오늘 수업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다이나믹한 걸 원해요. 그냥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지언정 조폭했지 뭐가 이렇게 그때 국민은 뭔가 액션에 넣는 걸 원해. 근데 문제는 꼭 2초 늦어. 이게 사람이 그냥 기질 탓인지 모르지만 너무 타이밍이 정치가의 타이밍이 아니고 문재인은 학자적 타이밍이에요. 학자는 나중에 논평하면 돼. 정치가들은 먼저 의제를 선점하는 겁니다. 지난 2년을 보세요. 의제를 전부 새누리당한테 다 먼저 뺏겼어요.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될 의제를 저쪽이 다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답답하지 이거. 이건 정치적으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참 정치를 하셔서는 안 되는 분이 차출돼서 나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계신 건데 앞으로도 그거 근데 이건 뭐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뭐 그게 뭐 고쳐지겠어요? 힘들다 봅니다. 토론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토론은 정말 맹수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 아니 부처님 가운데 토막하던 소리 할 거면 우리가 왜 시작 밤에 잠을 안 자고 그걸 봐. 우리는 지금 치아를 막 집어넣으면 물에 그 피철철 흘리고 막 한 놈 막 그냥 막 뭐 대가리 흘리면서 나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걸 보는 건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하던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대통령 출마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무현에게 열광하는 거예요. 노무현이 한 말이 뭐 중에서 뭐 틀린 말 되게 많거든. 근데 우리 그 순간에 우리는 짜릿하잖아. 막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거. 나중에 후회하고 막 죄송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아내를 보내란 말입니까?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뭐 제 거취에 대해서는 당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며칠도 안 되는데 오늘 또 보니까 삐질삐질 당에게 맡기겠다고 얘기를 해. 지금 현재 이런 자기 대통령 선호도 1위 주자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야,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안창호한테서 많이 배워야 돼. 안창호는 사실은 컨텐츠는 별 볼일 없어 내가 보기에. 하지만 이것들로 그 당시 이 안창호가 얼마나 많은 스펙트럼의 당시의 미국의 식민지가 될 그 대중들을 바꾸어 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내용은 삐딱해요.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이었고 타이밍인데 어쩌면 그 참가 중에서 계약이 참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계몽적 참가는 합병이 되면서부터는 금지되므로 그 마지막 최후의 히트곡은 안창호가 망명을 떠나면서 남긴 거국가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런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훌륭해. 이게 그 유명한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고 시작하는 이 거국가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안창호가 이 땅을 떠나고 망명객이 되었어도 이 거국가라는 노래 하나 때문에 안창호는 계속 민족의 이 땅에서는 부재하지만 민족의 지도자로 계속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간다고 슬퍼 마라 나의 사랑. 사실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마치 보면 이제 그냥 스스로 이렇게 언년슬쩍 자기가 마치 이렇게 이 땅의 지배자인 것 같은 지도자인 듯한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큰일 났네. 씨 아직 2주째 1주를 끝내고 못 끝내고 있네. 바로 이제 이 앵카의 영향을 받은 이 창가의 마지막 이 노래가 1921년에 녹음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 노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는 희망가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바로 이 마지막 창가가 이제 한국의 대중음악의 본격적인 역사를 열어젖히는 노래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또 이거 하면 또 한 30분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 못 마친 것도 그래서 굉장히 진도에 충실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사실 그 3,000번 빠진 적도 없잖아요. 빠진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이지? 굉장히 저는 성실하게
링에 올랐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그럼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일장은 이 노래를 끝났고요. 이 노래의 정리와 함께 다음 주에 제가 이장 이제 드디어 우리 근대의 슈퍼스타가 등장합니다. 정치에 도산 안창호가 있었으면 이제 문화의 슈퍼스타 춘원 이광수가 등장합니다. 1910년대의 돌, 자뻑의 허세. 하지만 정말 이 천재적인 어떤 그 대중의 마음을 파고드는 진짜 보면요.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무정을 다시 읽었거든요. 진짜 제가 옛날에 국문학도 시절 때 읽었던 데는 또 다른 30년 만에 다시 읽는데 지금 본데 저게 진짜 천재다라는 대목들이 그냥 페이지마다 그냥 폭죽 터지듯이 나와요. 오늘 뭐 어차피 진도도 못 나간 김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도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실 때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집 한 구석에 썩어가고 있는 한국 문학 전집 속에 꼭 끼어 있는 무정, 정 그것도 없으면 동네 헌책방에 가면 1,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무정. 뭐 판본은 어느 것이나 상관없어. 온갖 수십 군데 출판사에서 무정을 냈기 때문에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무정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